안녕하세요. 여러분은 누군가의 복수를 대신해주기 위해 어디까지 하실 수 있을 것 같나요?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면 소중한 사람을 위해선 목숨을 걸고 복수하기도 하죠. 하지만 현실에선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오늘도 두 가지의 사연 준비되어 있습니다. 나가지 마시고 끝까지 집중해 들어주세요.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전 톡톡사연의 나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40대 후반 여성입니다. 딸 하나, 아들 하나가 있고 남편과 네 식구가 함께 살다 얼마 전 첫째인 아들이 군대에 가서 현재는 고등학생인 딸과 남편, 그리고 저 이렇게 셋이 한 집에 살고 있어요. 남편과 저는 남편의 동생, 그러니까 도련님의 소개로 만났습니다. 도련님과 제가 대학 동기였거든요. 직접 소개는 아니고 사석에서 우연히 만나게 되었는데 남편이 첫눈에 저에게 반해서 연락처를 물어봤고 몇 번 만나다가 사귀게 됐어요. 남편을 처음 만났던 날 제 연락처를 물어봤을 때 제 친구, 그러니까 도련님이 했던 말이 생각이 나네요. 아이, 왜 부르지도 않는 술자리에 와서 내 친구 번호는 따가는데? 네가 불렀잖아. 내가? 언제? 형, 나 취했어. 데리러 와. 하고 전화해서 온갖 소리 할 땐 언제고? 내가 그랬어? 취한 동생을 데리러 왔던 남편이 참 좋은 사람 같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연락처를 달라는 말에도 선뜻 줬고 말이죠. 저와 남편은 그렇게 연애했고 그렇게 결혼했어요. 나는 둘이 금방 헤어질 줄 알았어. 악담을 해라. 어? 나 이제 네 도련님인데? 이렇게 막말해도 돼? 웃기시네. 내 친구였던 게 먼저인데 원래 먼저 하기로 한 거라는 거 몰라? 엄마한테 이른다. 일러라 일러. 저와 남편이 결혼을 하겠다고 한 날 그랬던 것도 생각이 나네요. 저희 세 사람은 정말 사이가 좋았어요. 원래 도련님과 제가 친하게 지냈던 것도 다 둘이 죽이 맞아 그랬던 거니까요. 그렇게 결혼하고 제가 둘째를 가졌을 때 도련님이 어떤 참하고 예쁜 아가씨 한 명을 데리고 왔던 게 기억납니다. 나랑 결혼할 사람이야. 그렇게 말하며 수줍게 웃었어요. 남편과 저에게 소개해준 동서는 정말 좋은 사람 같아 보였습니다. 도련님 옆에서 조용히 앉아있는 모습이 참 고왔던 게 기억나네요. 네가 올바른 선택을 한 건지 다시 한번 신중하게 생각해봐요. 야, 아니 형수님, 이러실 거예요? 내가 뭐요? 그냥 결혼은 언제나 신중하게 생각해야 하는 거니까. 그런 제 놀림에도 가만히 앉아서 웃기만 했던 동서가 생각이 나네요. 저희 부부와 도련님 부부는 정말이지 사이가 좋았어요. 아이를 시댁에 맡기고 넷이 함께 부부 동반 모임을 가기도 하고 아이들이 조금 더 큰 뒤에는 가족여행을 같이 가기도 했어요. 형제의 가족들이 다 친한 게 시댁 어르신들의 자랑거리 중 하나일 만큼 저희는 정말 친했습니다. 어릴 때는 그렇게 싸우대더니 다 커서 장가들 가니까 이렇게 잘 지내는 게 정말 신기하다 나는. 둘 다 마누라 잘 만나서 그래요. 그래 맞다. 둘 다 결혼을 잘해서 그런 거지. 두 분이서 죽이 아주 척척 맞으시네요. 왜요? 맞는 말이잖아요. 이런 일화들만 봐도 저희 식구들이 얼마나 사이가 좋았는지 단번에 아시겠죠? 그렇게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가고 중학교에 가고 그러는 동안 예전만큼 자주 여행을 가진 못했지만 그래도 사이는 여전히 좋았어요. 특히 저와 동서는 거의 일주일에 한 번은 만나서
서로의 남편 이야기를 하거나 커피를 마시고 쇼핑을 가고 영화를 보기도 했답니다. 동서지간 그 이상이었어요. 제가 복직을 하면서 조금 힘든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도 동서가 옆에서 많이 응원해줬어요. 그 덕에 힘을 많이 냈고요. 정말 친하고 의지가 많이 되는 친구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저보다 나이는 어렸지만 말이죠. 그렇게 평화롭던 저희 집에 영화나 드라마에서나 볼 법한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형님, 형님, 저 어떡해요? 어느 날 동서가 울면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 듣는 순간 예산 일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하고 회사에다가도 반차를 쓰고 동서에게 달려갔어요. 동서는 거리 한가운데 철퍼덕 앉아 울고 있더군요. 동서, 형님. 멍하게 앉아있던 동서는 저를 보자마자 다시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무슨 일인지 다급하게 물었지만 동서는 한동안 말도 꺼내지 못하고 꺽꺽거리며 울기만 했어요. 그러다 겨우겨우 말을 꺼냈습니다. 최장암이래요. 어? 누가? 그이가요. 그보다 얼마 전 도련님이 회사에서 하는 건강검진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동서에게 들었었거든요. 또 그보다 얼마 전에 요즘 도련님이 유독 피곤해하는 것 같다는 이야기도 말이죠. 하지만 워낙 운동도 좋아하고 젊기도 해서 정말 몸 어딘가 문제가 생겼을 거란 걱정은 단 하나도 하지 못했었습니다. 요즘 좀 컨디션이 안 좋나 보약이라도 한 재해서 먹여야 하나 어느 한의원이 좋다더라 그런 이야기만 나눴을 뿐이었죠. 병원에선 빨리 절제 수술부터 하자고 했고 진단을 받은 지 3일도 되지 않아 도련님은 수술을 받았습니다. 시간에 더 지체하다간 수술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상황이 악화될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젊고 건강한 사람이었기에 그런지 진행 속도가 상당히 빠르다고 했습니다. 저희는 정신을 차릴 새가 없었어요. 도련님이 아프다는 이야기를 듣고 바로 수술을 한다고 정신이 없었고 그러고 항암을 받고 그러고 얼마 되지 않아 시한부 선고를 받았습니다. 내가 전생에 무슨 잘못을 그렇게 해서. 하루하루가 악몽의 연속이었어요. 정신을 차리면 가족들이 울고 있고 정신을 차리면 누군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슬퍼할 새도 없었어요.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동서와 시부모님, 그리고 아파서 하루가 다르게 말라가는 도련님을 저희 부부가 케어해야 했습니다. 저희 말고는 거기서 정신을 제대로 차리고 있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형이랑 형수님한테 죄송해서 어떡해요. 그렇게 힘없이 형수님이라고 하지 마. 그리고 왜 갑자기 존댓말? 죽을 때가 돼서 철이 들었나? 그런 말 하지 말라니까. 힘없이 웃으며 그런 농담을 하는 도련님을 보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도련님은 암 판정을 받은 지 반년도 되지 않아 세상을 떠났어요. 모든 게 정말 엄청난 속도로 지나갔습니다. 마치 꿈이라고 여겨질 만큼 말이죠. 전 아직도 현실감이 없어요. 문을 열고 그이가 들어와서 다녀왔다고 오늘 저녁 반찬 뭐냐고 웃으면서 물어볼 것 같아요. 가족 모두가 그이를 받아들이는데 아니 도련님이 이 세상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기까진 시간이 꽤 걸렸어요. 하지만 몇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의 빈자리는 컸고 또 정말 무겁고 슬프게 그를 그리워했습니다. 7년이 지났지만 도련님의 제삿날은 아직도 모두가 처음 그랬던 것처럼 통곡을 하니 말입니다. 아, 여러분은 혹시 젊은 자식을 먼저 보는 상갓집에 가보신 적이 있나요?
그야말로 절망 자체입니다.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해요. 감히 어떤 말을 꺼내야 할지 생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말입니다. 하지만 산 사람은 어떻게든 사라지긴 하더라고요. 그 슬픔과 절망 속에서도 말이죠. 특히 동서는 더 이를 악물어야 했습니다. 동서에겐 남겨진 아이가 있으니까요. 이제 막 중학교를 입학한 딸아이가 하나 있었거든요. 그 아이도 동서를 닮아서 참 예쁘고 천사 같은 조카예요. 엄마가 많이 슬퍼할까봐 아빠 이야기는 잘 꺼내지도 않을 만큼 속도 깊은 아이였습니다. 도련님이 세상을 떠났을 때 초등학교에 막 입학했었던 아이였어요. 아영인 일부러 아빠 이야기 안 하는 거야? 제가 아빠 이야기라면 엄마가 슬퍼하니까요. 숙모한텐 해도 돼. 제 그 말에 저에게 한참을 안겨 울었던 게 생각이 나네요. 그렇게 저는 동서와 조카에게 더더욱 애틋해질 수밖에 없었어요. 전 여동생이 없었는데 만약 여동생이 있다면 이런 느낌일까 하는 생각을 동서를 통해 많이 할 만큼 말이죠. 동서가 일을 시작하겠다고 했을 때 응원도 많이 해줬습니다. 남편 없이 아이를 혼자 키우려면 아무래도 돈을 벌었어야 했으니까요. 도련님의 보험금으로 죽을 때까지 먹고 살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언제까지 시댁에서 지원해줄 수도 없는 노릇이었으니까요. 한 살이라도 젊을 때 뭐든 도전해봐야죠. 그리고 동서가 새로 뭔가를 시작하게 되면 지금보다 도련님을 덜 생각하지 않을까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몸이 바빠지고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많이 만나면 전환이 되기도 하니까요. 그렇게 동서는 일을 시작했어요. 대학 때 전공이 회계였던 덕에 작은 중소기업에 바로 취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마감 기간이 월말엔 바빠지긴 했지만 그 기간을 제외하면 나름대로 출퇴근 시간도 명확했어요. 아마 동서가 제일 먼저 생각한 부분이었을 겁니다. 아이가 있으니까요. 바쁠 때면 저나 아니면 제가 시간이 안 될 땐 시댁에서 조카를 봐줬어요. 그렇게 동서는 그 누구보다 열심히 했습니다. 요즘 동서 예전보다 기분이 좀 괜찮아 보이는 것 같죠? 사람은 역시 움직이고 누굴 새로 만나고 그래야 돼. 안 그러면 집에서 자꾸 우울한 생각만 하게 되고. 동서가 취직한 걸 저와 남편 모두 반가워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취직하고 초반 얼마간은 동서는 좋아 보였어요. 사람이 더 활기차졌다고 해야 하나?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그런 상태는 얼마 지속이 되지 않았어요. 동서, 요즘 안색이 왜 그래? 아, 별거 아니에요.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잠을 제대로 못 자서 피부가 좀 거칠해졌나 봐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건강검진 같은 거라도 받아봐. 응? 안 그래도 받아봤어요. 도련님이 그렇게 되고 난 뒤 저희 가족들은 모두 1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받아왔거든요. 동서는 작년에 정신이 없다고 건너뛴 것이 아무래도 신경이 쓰였기에 제가 권했습니다. 그래도 바빠서 가지 않는 것 같아 직접 예약까지 해서 날짜까지 다 정해줬어요. 주말에 받을 수 있는 병원을 찾아 말입니다.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 동선 아영이도 있잖아. 몸 잘 챙겨야 하는 거 알지? 아영이한테 엄마뿐인데. 네, 그렇죠. 제 말에 그렇게 대답하는 동서가 어딘가 슬퍼 보였지만 도련님 생각이 나서 그런 거겠거니 하고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때 물었어야 했어요. 무슨 일이냐고. 내가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없냐고 말입니다.
건강검진을 받고 그 결과가 나오기도 전 동서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 누구도 단 한 번도 예상하지 못했던 갑작스런 일이었어요. 형님, 꼭 복수해주세요. 그 한 문장에 카카오톡을 동서에게 받고 이게 무슨 일인지 파악도 하기 전에 전 전화를 받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미 싸늘한 시신이 되어 있는 동서와 마주해야 했어요. 경찰이 정황 설명을 해주는 그 모든 일의 기억이 어딘가 흐릿한 느낌이거든요. 정신적으로 너무 충격을 받아 그런지 명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도 많습니다. 꿈속의 일인 것처럼 말이죠. 차라리 꿈이라면 좋았을 텐데 그건 현실이었습니다. 투신이라고 했어요. 자신이 일하던 회사의 옥상에서 일을 하던 와중 올라가 뛰어내린 겁니다. 회사 조사는 언제 하시는 건가요? 그게 일단 영장이 나와야. 사람이 회사 일과 도중에 옥상에 올라가 스스로 뛰어내렸는데 왜 그랬는지 원인 조사를 영장이 나와야 한다고요?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저를 대신해서 남편이 이곳저곳 바쁘게 알아본 것 같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동서가 다니던 회사에서는 수사협조를 해주지 않았고 남편이 뭔가를 물어보면 다들 입을 다물었고 나중엔 경찰을 불러 남편을 쫓아낸 적도 있어요. 아무래도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게 맞는 것 같지. 복수해달라는 톡도 그렇고 동서 직장 동료란 사람들이 한 사람도 안 왔어. 동서의 장례식에 동서의 회사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오지 않았어요. 무슨 일이 있었던 게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알아낼 방법이 없었어요. 동서는 유서 한 장 남기지 않았고 회사에서는 다들 쉬쉬하기 바빴으니 말입니다. 동서를 위해 뭔가를 하고 싶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회사 앞에서 1인 시위를 해보기도 했지만 그 누구도 이런 일에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나중엔 저희 회사 사람들이 저에게 그런 복잡한 일에 휘말리지 말라는 식으로 은근히 눈치까지 줬으니 말입니다. 조카는 그날 이후로 시댁 어르신 집에서 지내고 있었어요. 제가 데려오겠다고 했지만 시어머니가 극구 반대하셨어요. 너도 직장 생활 해야 하잖니. 그래도 괜찮아요. 저희 애들도 회사 다니면서 잘 키웠는데요. 애한테도 너한테도 그런 부담 줄 수 없다. 그리고 애도 하루 종일 같이 있을 누군가가 있는 게 낫지 않겠니? 그건 시어머니 말씀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병으로 아빠가 돌아가시고 엄마까지 세상을 등진 상황에서 아이에게 24시간 붙어있을 가족이 필요하다는 것에 저와 남편이 동의했어요. 정말이지 민감하고 예민한 시기에 엄마마저 잃은 조카아이인 정말 세상의 모든 빛을 잃은 사람처럼 보였으니까요. 동서, 내가 정말 동서의 억울함을 다 풀어주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 동서에게 회사에 무슨 일이 있었냐고, 힘든 일 없냐고 좀 더 자주 물어보고 조금 더 신경 썼으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까? 왜 그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었는지 꿈에서라도 이야기 좀 해주면 안 될까? 49제가 지난 어느 날 동서의 납골당 안에 앉아 멍하니 그렇게 중얼거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누군가가 저에게 다가오는 게 느껴졌어요. 뒤를 돌아 누구인지 확인하니 처음 보는 젊은 여자가 서 있더군요. 혹시 민지 씨 형님 되시나요? 민지는 동서의 이름이었습니다. 네. 누구세요? 동서 친구분이세요? 장례식장에서 본 적이 없는 얼굴이었어요.
뒤늦게 소식을 듣고 찾아온 건가 싶어서 반가운 마음이 들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상대는 제 질문에 대답하지 못하고 눈을 돌리며 입술을 깨물더군요. 혹시 동서랑 둘만의 시간이 필요하신 거면 자리를 비켜드릴까요? 혹시나 제가 있는 게 불편해 그런가 싶은 마음에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 여자분은 잠시 고민하나 싶더니 고개를 저으시더군요. 아니요. 이것 또한 민지 씨 뜻인 것 같네요. 드릴 말씀이 있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여자분의 눈이 무언가를 결심한 듯 조금 전과는 다른 빛을 띄었어요. 제가 무슨 영문인지를 몰라 빤히 보고 있자 말을 덧붙였습니다. 민지 씨 회사 동료입니다. 그 말에 제가 놀란 얼굴을 했습니다. 절대 만날 수 없었던 장례식장에 그 누구도 오지 않아 내내 속만 탔던 동서의 직장 동료 중 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주변의 커피숍으로 자리를 옮기는 와중에도 제 손이 다 떨렸어요. 그리고 심장도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제 동서가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알게 된다는 것 때문이기도 했지만 어딘가 두렵기도 했어요. 도저히 입을 다물고 있을 수만은 없어서. 그러면서 그 여자분이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가 들은 이야기는 정말 손이 떨리고 호흡이 가빠올 만큼 듣는 것만으로도 분노로 눈물이 날 만큼 엄청난 이야기였어요. 그 여자분이 해준 이야기는 이랬습니다. 제 예상처럼 동서는 직장 내 따돌림을 당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원인은 다름 아닌 어떤 직장 상사였습니다. 민지 씨가 사별했다는 걸 알게 된 이후로 집요하게 찝쩍거렸어요.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런 중소기업은 임원급이라도 평사원들이랑 부딪힐 일이 많으니까요. 그리고 그 상사는 그 회사의 임원급 직원이라고 하더군요. 동서가 사별한 걸 어딘가에서 듣고 와서는 계속 찝적이며 동서를 성희롱하고 성추행했었다고요. 유부남의 자식들도 다 성인인 사람이라고요. 저희도 다 알고 있었어요. 민지 씨가 그런 일로 괴로워한다는 사실을요. 하지만 함부로 나설 수가 없었어요. 물론 다 변명으로 들리시겠고 제가 용기가 없었던 것도 맞지만 요즘같이 취업이 힘들 때 윗사람들에게 찍히기 싫었던 마음이 제일 컸고 혹시나 내부 고발자 같은 걸로 찍히면 어떡하나 무섭기도 했고요. 그 여자분은 그렇게 말하더니 잠시 생각을 정리하는 듯 말을 멈췄습니다. 사실 빨리 듣고 싶은 마음이 컸지만 재촉하지 않았어요. 들을 이야기도 못 들을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게다가 이것 또한 변명이겠지만 민지 씨가 주변의 도움을 청하지 않고 혼자 삭혔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괜찮나 보다, 버틸만 한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물론 아이 혼자 키우는 엄마 처지에서 회사에 싫은 소리 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도 알고 있었지만 저희 편해지자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더니 울컥하는지 잠시 또 말에 멈췄습니다. 그러고는 심호흡을 크게 하더군요. 그런 민지 씨가 처음으로 도움을 요청했어요. 그게 언제인가요? 저도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슬픔인지 분노인지 모를 눈물이 말이죠. 울면서 새벽에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제가 그나마 회사에서 민지 씨랑 이야기를 좀 나누는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저한테 도와달라고. 그 뒤에 울먹이며 한 말은
정말이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동서가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한 달 전쯤 그 개자식에게 성적으로 물리적인 행위를 당했다고 말이죠. 그것도 회사 안에서요. 동서는 그 와중에도 증거가 담긴 CCTV 자료를 빨리 확보하고 자신에게 그동안 그 개자식이 했던 모든 말들을 남겨놨다고 하더군요. 회사에서는 그런 증거들을 다 지웠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여자분은 그렇게 말하면서 저에게 뭔가를 내밀었습니다. 작은 USB였어요. 제가 다 복사해놨어요. 사실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이 너무 충격적이라 보시면서도 힘드실 수 있지만 그래도 꼭 아셔야 할 것 같아서 이렇게 들고 왔습니다. 아마 그 여자분도 힘든 선택을 한 걸 겁니다. 이렇게 내부자를 유출하면 내부 고발자로 낙인이 찍혀 아마 다른 취업이 힘들 수도 있고 더 이상 그 회사에는 당연히 다니지 못할 거예요. 하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할 마음의 여유도 없었습니다. 혹시 그날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시나요? 제가 USB를 받아들고 물었습니다. 그 개자식한테 또 불려왔을 거예요. 그날 제가 외근이라 저도 전해 들은 거지만요. 처음에는 저에게도 아무도 말 안 해줬어요. 그러다 최근에 그날 있었던 일을 듣고서 더 이상 회사에 다닐 수가 없겠더라고요. 오늘 저도 사직서를 제출하고 오는 길입니다. 듣기로는 동서는 일과 도중 그 자식에게 또다시 불려갔고 불려간 회의실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모두가 알았지만 모른 척 한 것 같다고 말이죠. 전 정말 충격과 분노에 온몸이 덜덜 떨려왔습니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무도 모른 척 했다고요? 아무도요? 네. 민지 씨는 회의실에서 나와서 모든 직원이 그런 자신을 모른 척하는 걸 보고 난 뒤 아마 절망했을 거예요. 나중에 알게 된 저도 회사가 정말 경멸서였으니까요. 그래서 바로 옥상으로 올라간 것 같아요. 자기가 이렇게 모아놓은 증거들도 그 누구에게도 전달하지 못하고 그대로. 그 여자분은 그렇게 이야기하며 입을 틀어막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몰랐는데 저도 이미 울고 있더군요. 이게 분노로 인한 눈물인지 슬픔으로 인한 눈물인지 모르겠다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전 그렇게 집으로 돌아와 그 여자분이 전해진 USB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는 정말 많은 자료가 남아 있었어요. 보는 내내 정말 분노가 차올라 어찌할 바를 모르겠더군요. 그 개자식의 성희롱 성추행은 몇 년간 지속되어 오던 일이었습니다. 카톡으로 이상한 말을 보내거나 자기 신체 일부의 사진을 보내고 밤중에 불러내는 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러다 동서가 거절하면 이렇게 말했더군요. 회사 계속 다녀야지. 이대리 같은 애 딸리 여잔 어디에 취직도 잘 안 되는 거 알지? 게다가 내가 이 바닥에 인맥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말 한 번만 해도 절대 어디 가서 일 못해. 명백한 위협이었습니다. 술자리에 불러내 술을 따르게 하는 건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이게 다 뭐야? 어느새 퇴근한 남편이 제가 보고 있는 것들을 보고선 당장이라도 그 자식을 잡아다 때려 죽이겠다는 기세로 분노했습니다. 그런 남편을 뜯어 말렸어요. 하지 마. 그럼 그냥 놔둬? 아니, 절대 그냥 못 놔두지. 그런데 당신이 가서 물리적인 행위라거나 하면 그냥 그거에 묻히는 거야. 절대 그렇게 돼선 안 돼. 제대로 복수해야지.
제 그 말에 남편이 진정하더군요. 나중에 들은 이야기로는 그때의 제 표정이 저에게서 처음 보는 표정이었다더군요. 그렇게 화가 난 얼굴은 처음이었다고 말이죠. 그렇게 그 개자식을 향한 저의 눈물의 목수가 시작되었습니다. 우선 저는 그 자식의 뒷조사부터 시작했어요. 나이는 50대 후반 대기업에서 일하다가 비슷한 이슈로 권고사직을 당한 뒤 인맥으로 어찌어찌 지금 회사로 옮겨온 것 같더라고요. 집어넣게 못 준다고 그 자식에게 당한 사람이 한둘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불러내서 술시중을 들게 하는 것도 모자라 누군가에게 말도 못하게 가스라이팅을 하며 회사 내에 자신의 위치를 이용해 위협도 일삼은 것 같더라고요. 전 우선 동서가 남긴 자료들을 하나씩 살펴보며 이걸 어떻게 터뜨려서 어떤 식으로 복수를 하면 좋을지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짓을 정말 처절하게 후회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거든요. 동서, 하늘에서 지켜봐줘. 내가 저 자식을 어떻게 끝장내는지. 동서에게 그렇게 말하며 복수를 다짐했던 것 같아요. 일단 그 자식의 가족관계부터 살폈습니다. 대학을 나온 딸과 이제 막 제대를 한 아들이 있더군요. 저희 집과 비슷한 가족관계였어요. 일단 저는 인터넷에 주어가 없는 글을 올렸습니다. 글의 내용은 이랬어요. 안녕하세요. 전 오늘 가슴 아프고 억울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곳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전 오랜 시간 함께 자매처럼 지내온 동서가 있어요. 도련님이 암으로 일찍 세상을 뜨고 혼자 아이를 키우며 열심히 살아가는 동서가 늘 마음이 쓰이고 또 눈에 밟혔습니다. 하지만 저도 제가 사는 것이 바빠 동서를 많이 신경 쓰지 못했어요. 최근에 어딘가 좋지 않은 일이 있는 것 같았지만 회사 일이 정신이 없어 그런 거겠거니 했습니다. 지금 와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넘긴 게 너무 후회되네요. 동서는 자살했어요. 그것도 일하던 회사에서 일과 도중 옥상으로 올라가 투신했습니다. 저에게 형님 꼭 복수해달란 메시지만 남기고 말이죠. 그래서 동서가 일하던 회사에 찾아가 보기도 하고 경찰에게 조사를 요구하기도 했지만 경찰은 명확한 증거가 없으면 영장 발부가 힘들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수사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어요. 이대로 저희가 지치길 바라고 있는 걸 수도 있겠죠. 저를 포함한 저희 가족은 동서가 왜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만이라도 알고 싶은 마음에 계속해서 회사에 동서가 일하던 자리만이라도 남기고 간 물품만이라도 보여달라고 요구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 누구보다 딸아이를 사랑했고 아빠가 없이 크는 딸이 혹시나 그 빈자리를 느낄까 2배, 3배로 더 열심히 살았던 동서입니다. 그런 자신의 아이를 두고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만이라도 알고 싶어요. 왜 그날 동서는 회사에서 일과 도중 투신을 했는지, 아무도 왜 우리가 물어보는 걸 대답해주지 않는지, 왜 동서의 장례식장엔 몇 년간 같이 한 회사에서 일을 했던 직원 중 단 한 명도 오지 않았는지, 그 모든 것들이 저에게는 의문으로 남아 있습니다. 동서가 저에게 남기고 간 복수해달란 말이 아직도 가슴에 콱 박혀 전 아직도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합니다. 천사 같았던 사람이에요. 그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이렇게 일찍 보낼 수밖에 없었던 저희 가족. 그리고 어린 나이와 아빠도 모자라 엄마를 이렇게 잃어야 했던 어린 우리 조카를 위해서라도 전 동서가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반드시 알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곳에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혹시나 이 글을 그 회사 관계자분이 보고 계신다면 제발 저희 동서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왜 저희의 말은 들어주려고 하지도 않는지 알려주세요. 저희는 그거면 됩니다.
제발 우리 가족이 잠을 잘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입니다. 사실 이유는 이미 다 알고 있었지만 전 떡밥을 먼저 뿌린 거였어요. 이게 작은 불씨가 되어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가 오르내리고 그 다음 떡밥이 나오고 그렇게 점점 더 이야기를 부풀려 나갈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야 사람들에게서 계속 관심 받을 수 있었을 테니까 말이죠. 제 예상대로 제 글은 금방 여기저기 퍼날라졌고 사람들 사이에서 이슈가 됐어요. 어느 회사인지 구체적으로 적지 않은 것도 다 계산된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저 회사를 찾으면서 더 관심을 가질 거로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흔한 일은 아니기 때문에 어떤 회사인지 금방 찾을 수 있다는 것까지 모조리 계산된 것들이었어요. 어느 회사인지 사람들이 찾아내고 그 회사를 욕하기 시작하면서 여기저기 기사가 떴습니다. 처음에는 조용히 넘어가길 바랬는지 아무 연락이 없던 회사 측에서 저에게 연락해 왔어요. 그래서 회사와 처음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들어가기 전 성능이 좋은 녹음기 하나를 구입해 몰래 들고 갔었어요. 예상대로 그 자리엔 그 개자식은 나오지 않았더군요. 게시판에 글 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것도 해결된 게 없는데 글을 내리라고요? 저희 쪽에서 위로금을 드리면 어떨까요? 제가 바라는 건 돈이 아니라 우리 동서가 왜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이유입니다. 제가 그렇게 말하니 자기들끼리 뭔가 눈빛을 주고받더군요. 그리고 말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동서분이 회사에 적응하기 힘들어하셨던 것 같다는 직원들의 증언이 있었습니다. 일에 잔실수가 잦으셨고 아이 때문에 팀에서 배려해 준 것들이 많다 보니 동료 직원들도 그동안 쌓여온 것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크고 작은 충돌들이 조금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동서분이 유독 힘들어하신 것 같다고 말이죠. 듣기로는 우울증 약도 먹고 있었다는데 그런 이유이지 않을까 하고 있습니다. 회사 자체에 과실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동안은 답변을 드리지 않았던 건데 오해가 생길 수 있었던 것 같네요. 하지만 저희 회사에서 일어난 일이니 위로금을 전달해 드리는 게 어떠냐는 말이 나온 거고요. 그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우린 잘못한 게 하나도 없지만 네가 문제로 삼으니 돈을 주기로 했다. 그리고 네 동서는 우울증 약을 먹고 있었기 때문에 그건 네 동서의 문제다. 라는 이야기를 돌려서 저렇게 하더군요. 그니까 우리 동서가 해산 하나도 잘못한 게 없는데 자기가 우울증에 있어서 동서의 문제로 그런 결정을 내렸단 말이네요. 제 말에 회사 사람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더군요. 그럼 저는 이제 동서가 왜 그런 우울증이 걸렸는지 그 이유를 찾아봐야겠네요. 그건 아무래도 남편분도 그렇게 되시고 도련님 이야기를 꺼냈는데 정말 갑자기 화가 확 나더군요. 아, 그니까 7년 전에 죽은 남편을 이제야 따라갔다고 이야기하고 싶으신 거네요? 중학생 딸을 두고? 아니, 저희 말은 그 말이 아니고 거기서 제가 그들이 완전히 놀랄 말을 꺼냈습니다. 오상무님은 아직 이 회사 다니세요? 제 말에 그들의 표정이 싸해지더군요. 그리고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엄청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 정적을 깨고 누군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오상무님은 어떻게 아시는지. 아, 동서가 예전에 그분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서요. 어떤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그게 왜 궁금하신데요? 제가 그 자식을 아는 것 같아 보이자 엄청나게 당황한 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뭘 아는지, 어디까지 아는지도 굉장히 궁금해 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이야기해 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동서분께 어떤 이야기를 들으셨건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제가 무슨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반문하니 물어보지 못하더군요. 그렇게 아무것도 사과하지 않고 회사의 잘못은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만 들은 첫 만남이었어요. 그렇게 나올 줄 알고 있었지만 정말이지 역겹더군요. 전 회사 만나고 돌아오자마자 그 내용을 정리해 다시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이제 그 회사와 오상무에게로 옮겨졌어요. 제가 공개한 녹음 파일에서 오상무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회사 사람들이 보인 민감한 반응을 다른 사람들도 다 알아챘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의심을 하기 시작하자 회사에서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제가 엄한 사람과 아무 잘못 없는 회사를 탓한다고 말이죠. 그러면서 고소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한치의 예상도 벗어나지 않더군요.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나 역겹던지요. 그런 과정에서도 그날 저에게 증거자를 주었던 그 여자분 외에 그 누구도 저에게 연락을 주거나 도와주겠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러면 다행이죠. 회사의 편에 서서 적극적으로 동서를 이상한 사람 만드는 말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히스테릭했다는 둥, 원래도 동서 때문에 팀이 제대로 안 굴러갔다는 둥, 망상자인가 있어 보였다는 둥, 이미 죽은 사람에 대한 모욕적인 말들을 뱉어냈어요. 전 그런 말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회사의 몇몇 사람에게 등기를 보냈습니다. 바로 제가 가지고 있던 자료들의 사본들이었어요. 동서가 괴롭힘을 받는 동안 팀원들이 얼마나 모른 척하고 방관했는지, 그리고 오상무가 동서를 어떻게 괴롭히고 희롱했는지에 대한 것들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다들 개인적으로 연락이 오기 시작했죠. 다들 제가 이런 증거 자료까지 가지고 있을 줄 꿈에도 몰랐던 거겠죠. 전 연락해온 모든 사람에게 말했어요. 당신들이 한 짓은 따로 언급하지 않을 테니 내가 오상무를 나락으로 보내는데 협조하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오상무가 그간 저질러온 만행들을 저에게 하나둘 자료 넘기기 시작했어요. 그런 뒤가 구린 사람들은 한 가지 잘못만 저지르지 않잖아요. 그 개자식은 굉장히 많은 죄를 저지르고 살았더군요. 전 이것들 모두를 어떻게 하면 가장 효과적으로 세상에 밝힐 수 있을지 고민했습니다. 처음에는 동서의 일기장과 오성무가 동서에게 보낸 희롱의 내용이 담긴 메시지 내용을 세상에 공개했습니다. 자기 몸사진을 동서에게 보내거나 야한 농담을 보내거나 했던 것들을 위주로 말이죠. 그 적나라한 내용들에 사람들은 정말 역겨워했어요. 물론 오상무를 말입니다. 제가 그런 내용을 공개하자 그제야 처음으로 그 자식이 저에게 연락해왔습니다. 야, 이년아, 너도 죽고 싶어? 어? 저를 보자마자 삿대질해가며 그렇게 말하더군요. 사실 남편도 같이 나오고 싶어 했는데 그러면 저 인간의 본 모습을 보지 못할 것 같다고 제가 말렸었거든요. 역시나 잘한 선택이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한테 이렇게 욕하시면 안 될 텐데요. 어쭈? 당당한 거 봐라. 뭐? 고작 그 정도로 날 어떻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 정도 성희롱은 다들 당하고 살아. 그게 무슨 대단한 잘못이라고? 며칠만 지나봐. 사람들은 금방 잊어. 그럼 내가 너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거야. 그리고 너 다니는 회사도 다 알아내서 내가 너 그 회사 못 다니게 할 거야. 내가 인맥이 좀 넓은 줄 알아? 동서한테 했던 말이랑 똑같은 말을 하시네. 제 말에 오상무가 멈칫하더군요. 제가 뭔가를 더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겠죠. 뭐?
내가 당신한테 보낸 그 증거들만 있는 줄 알아? 더 있어. 동서가 죽던 날 너한테 무슨 짓을 당했는지, 그리고 그전에도 똑같이 네가 어떤 인간이야 짓을 했는지 다 있다고. 동서가 차곡차곡 증거들을 하나둘 모아놨더라고. 제 그 말에 오상문 놀란 것 같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군요. 제가 덧붙여 말했어요. 어차피 네가 여기서 잘못했다 싹싹 빌었어도 난 용서해줄 생각이 단 하나도 없었어. 그런데 이렇게 나오니까 더 마음이 편하네. 내가 지금 뭘 할 건지 알아? 동서가 남긴 그 모든 자료들, 네 가족, 친구들, 네가 아는 모든 사람에게 다 보낼 거야. 네가 무슨 짓을 하고 다녔는지 세상은 물론 당신 모든 지인이 다 알게 할 거야. 뭐라고? 이사 가면 이사간 동네에 뿌릴 거고, 이직하면 이직하는 회사에도 뿌릴 거야. 그것만 알 줄 알아? 당신 자식이 다니는 학교 게시판에도 올릴 거야. 이 학교에 다니는 누구 아빠가 어떤 사람인지 그 학교의 학생이 모두 알게 할 거야. 네 자식이 어느 회사에 취직하면 거기 사내 게시판에도 올리고, 지가 손주를 보면 그 손주도 알게 할 거야. 평생을 쫓아다니면서 당신이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 모두에게 알릴 거고, 당신 주변엔 아무도 남는 사람이 없게 할 거야. 제 말을 질린 얼굴로 듣고 있던 오상무는 저에게 겁을 줘야겠다고 생각했는지 벌떡 일어나 욕을 퍼붓기 시작하더군요. 그러면 나는 너를 뭐 가만히 둘 줄 알아? 당신이 할 수 있는 게 뭔데? 자기 직급 이용해서 힘없는 여직원 괴롭히는 거 말고 뭘 할 수 있는데? 제 말에 오상모는 씩씩거리기만 할 뿐 아무 말을 하지 못하더군요. 전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하고 그 자리에 나왔습니다. 싹싹 안 빌어줘서 오히려 고마워요. 내가 진짜 그렇게 할 수 있게 해줘서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제가 오상무에게 말했던 모든 행동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우선 처음으론 회사에 모든 자료를 보냈어요. 그러니 알아서 오상무를 정리하더군요. 하지만 전 거기서 끝낼 생각이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우선은 그 회사에서 동서를 어떻게 대했는지, 직원들이 동서를 어떤 식으로 모른 척했는지 모두 다시 알렸습니다. 연락해온 기자와 인터뷰를 했거든요. 그 인터뷰 내용이 일파만파 커지고 사측은 정말 엄청난 욕을 먹었어요. 그리고 회사와 두 번째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전엔 동서가 우울증에 걸려 그런 선택을 했고, 회사 잘못은 없지만 그래도 회사에서 그렇게 됐으니 돈이라도 주는 거다 라는 식으로 나오시더니 태도가 많이 바뀌셨네요. 제 그 말에 다들 움찔하더군요. 찔렸겠죠. 자기들이 한 행동이 있으니 말입니다. 어떻게 해드리면 될까요? 사측이 은폐한 걸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사과하세요. 절대 이런 일이 다신 일어나지 않도록 대응 방안도 마련하시고요. 만약에 지키시지 않으면 전 회사에서 어떤 식으로 이 사건을 묻으려 했는지 세상에 다 알리고 다닐 겁니다. 저를 다른 방법으로 다시 설득하려 했지만 소용이 없을 거라는 걸 이제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두 번째 만남이 마무리됐어요. 그리고 며칠 뒤 동서가 다니던 회사에서는 오너가 직접 나와 사과하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엄청난 비난을 더 이상 모른 척하기 힘들었던 거겠죠. 그렇게 되고 나니 그때 사무실에 있었던 사람들이 하나둘 저에게 만나고 싶다고 연락을 해오더군요. 하지만 다 만나지 않겠다고 답변했어요. 이렇게 덧붙이면서 말이죠. 인제와서 하는 사과는
자기만 편해지자고 하는 사과밖에 되지 않아요. 절대 용서하지 않을 테니 평생을 짐처럼 생각하고 죄스러워하며 사세요. 제가 그들에게 줄 수 있는 벌은 이것밖에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저에게 처음 모든 걸 이야기해 주었던 동서의 동료를 다시 만났습니다. 이 정도로 이를 키우실 줄은 몰랐어요. 혹시 피해가 됐다면 죄송해요. 아니요. 상황 지켜보는 내내 너무 통쾌했어요. 왜 민지 씨가 형님께 복수해달라고 했는지 알겠던데요. 서로에게 감사하다고 말했어요. 그분은 도시 생활에 염증을 느끼고 고향으로 내려가 작은 카페를 하나 차렸다고 하더군요. 만약 거기 들릴 일이 있으면 언제든 오라고 말이죠. 그렇게 서로의 안녕과 평화를 빌어주며 헤어졌습니다. 꽤 시간이 지나고 한번 찾아갔었는데 동네에 소문이 꽤 났는지 장사가 잘 되더라고요.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복수의 대상인 오상무 이야기를 다시 해드릴게요. 오상무에게 하는 복수는 그게 시작이었어요. 그를 회사에서만 쫓아낼 계획이었다면 일을 이렇게 크게 만들지도 않았을 겁니다. 전 오상무에게 피해를 당한 여성분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리고 꽤 많은 분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분들과 함께 단체 소송을 준비했어요. 그 과정에서 오상무는 제게 빌어도 보고 그게 통하지 않자 위협도 했지만 전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소송을 진행하던 중 이혼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엄청난 양의 재산 분할과 위자료를 줘야 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딸과 아들에게도 손절당했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함께 소송을 준비하던 피해자분들에게 들은 이야기였어요. 이혼당하고 자식들한테도 버림받은 것 같던데요. 그건 어떻게 알아요? 자식들이 어디 사는지도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개명을 했대요. 성을 아예 바꿨다는 것 같던데요. 오상무의 자식들은 성까지 바꾸고 아버지를 완전히 버렸다고 하더군요. 하나도 불쌍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의 죗값을 덜 받은 거라고 생각했죠. 피해자들이 모여 진행한 소송은 당연히 저희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사건이 이렇게 커지자 도와주는 분들도 많이 생겼지만 무엇보다 그 전에 입을 다무고 있던 사람들이 증언을 해준 게 컸어요. 마음 같아선 그런 도움도 받고 싶지 않았지만 오상무를 제대로 처벌하기 위해선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그렇게 오상무는 남아있는 재산까지 모두 배상금으로 지불해야 했어요. 그리고 순식간에 재산이 하나도 남지 않은 알거지가 되었습니다. 이미 얼굴도 이름도 세상 사람들 모두가 아는 범죄자였기에 그 누구도 그를 다시 채용해주지 않았고 친구들도 가족들도 그를 만나주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돈도 없이 단칸방에서 하루 벌어 하루를 사는 인생이 되었어요. 모두 자신이 자초한 거지만 말입니다. 하루는 오상무가 찾아와 그러더군요. 직장도 친구도 가족도 다 잃었는데 뭘 또 소송까지 한다고 지랄이야. 지랄이. 이 정도면 그만해야지. 할 만큼 했잖아. 그의 말에 제가 비웃듯 웃었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뭘 할 만큼 했는데요? 내가 남은 게 뭐 있다고 여기서 더 한다는 거야? 당신은 살아있잖아. 그 말에 오상무가 움찔하더군요. 당신은 살아있잖아? 우리 동서는 죽었는데. 내 조카는 하나뿐인 자기 엄마를 잃었는데 당신은 살아서 멀쩡히 숨쉬고 있잖아. 그럼 나보고 죽으란 이야기야? 내가 죽으면 그만할 거야? 사실 그러던지 말든지 상관없었습니다. 그러면 죽어. 난 당신이 죽어도 용서하지 않을 거고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당신의 죽음을 안타까워하지 않을 거야. 제가 절대 그만둘 생각이 없어 보이자 그 뒤로 울기도 하고 무릎을 꿇기도 하고 저희 가족을 가만두지 않겠다는 위협도 해왔지만 저에겐 하나도 통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저는 그와 끝장을 받고 지금은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비참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남을 죽을 만큼 괴롭히고 또 극악한 인간 말종의 짓을 하면서 그 모든 것들이 자신에게 돌아올 수 있다고 생각하지 못한 게 가장 어이가 없었어요. 누군가는 반드시 되돌려 주려고 할 텐데요. 전 멈추지 않을 생각입니다. 그가 언제고 다시 살만하다 싶어지는 날이 생기면 또 바닥으로 내리꽂을 거예요. 죽을 때까지 따라다니면서 죽고 싶게 만들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 일을 하면서 어떤 사명감 아닌 사명감이 생겼어요. 그래서 피해자분들과 함께 직장 내에서 성범죄를 당한 여성들을 도와주고 지원해주는 센터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많은 분이 도움을 주셔서 실현되는 일이에요. 오상무에 대한 최종 판결을 받은 날, 동서가 잠들어 있는 곳을 찾아갔습니다. 늘 걸려있는 똑같은 사진이었지만 그날은 조금 더 활짝 웃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동서, 어때? 내 복수가 마음에 들어? 네, 형님. 감사해요. 라고 동서가 대답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은 오랜만에 잠을 아주 푹 잤던 것 같네요.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전 조금 시원한 복수를 한 것 같은데 듣기에도 그러셨는지 모르겠네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 30대 후반의 노총각입니다. 너무나 고민되는 일이 있어 이렇게 유튜브에 사연을 남깁니다. 다른 분들의 의견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부디 편안하게 많은 답글 써주셨으면 합니다. 전 어렸을 적 경북 북부의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주변엔 도로와 기찻길밖에 없는 곳이죠. 하루에 버스도 3대씩 다니는 그런 아주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마을 이래봐야 한 20가구 정도가 모여 사는 곳이었어요. 아버지께서 젊었을 적엔 우리 식구가 도시에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뭐가 좀 안 되었는지 제가 태어날 무렵엔 고향 마을로 이사를 왔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어린 시절의 아버진 삶의 의욕이라는 게 거의 없으신 분이었습니다. 거의 매일 술만 드시고요. 어머니께서는 남의 농사일을 거들어주고 돈을 버셨어요. 저희는 그걸 노비라고 불렀는데 노은 농사일하고 하루 수당을 받는 일입니다. 형편이 그렇다 보니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성공해야겠다. 그런 생각은 하기가 어려웠어요. 특별히 공부에 취미도 없었고 다 농사 짓고 그렇게 사는 줄로만 알고 있었고요. 부끄럽지만 공부도 제대로 안 해서 학교도 겨우 졸업한 것 같네요. 하지만 농사를 짓자니 집에 땅도 없고 한참 가야 있는 공장에서 일하자니 그건 싫어서 20살이 되어선 무작정 서울로 올라왔어요. 당시 친구들 중에 서울에서 일하는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서울로 올라간 이후엔 친구랑 같이 쪽방에 살며 편의점 일도 해보고 친구 따라 노래방에서도 일해보고 그러면서 군대 가기 전까진 재밌게 잘 지냈습니다. 그런데 군대에서 만난 후임이 저더러 일을 같이 하자고 했습니다. 자기 매형이 서울에서 카센터를 한다고요. 카센터란 말에 흥미가 생겨 제대하고는 또 거기에 가서 한 반년 일했습니다. 후임 말로는 열심히 하면 기술도 배우고 자기 매형이 이끌어주고 뭐 그런 소리를 했는데 막상 일해보니 이끌어줘도 후임만 이끌어주지 저는 그냥 찬밥 신세였어요. 똑같이 일하는데도 후임까지 월급이 80만 원이나 차이 난다는 것을 알게 되고 카센터 일은 그만뒀습니다. 아버지가 일을 안 하시니
그나마 몇 푼 벌어도 모으기가 힘들었습니다. 집에도 돈을 좀 보내드려야 했기 때문입니다. 매달 고시원 월세를 주고 집에 돈을 좀 붙여드리고 나면 남는 돈도 얼마 없었고 살아가는 인생 자체가 하루살이 인생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나마 카센터 일을 할 땐 지낼 곳이라도 해결됐었는데 그걸 그만두고 나니 당장 생활이 많이 쪼들려 먹고 살기도 힘들어졌어요. 그렇게 어떻게든 괜찮은 삶을 살아보고 싶어 이것저것 준비해보다가 콜센터 일을 시작했습니다. 나름 대기업 일이라고 합격하곤 신이 나서 정장이랑 셔츠도 사서 출근했습니다. 열심히 해서 팀장까지만 달아보자는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그것 또한 반년 안이 현실이 뻔히 보였어요. 월급이 많지 않은 것은 둘째치고 다들 저와 같은 처지에 무작정 서울로 올라와서 무슨 일이든 해보자는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그중에 학벌은 제가 제일 낮은 편에 속했고요. 그때 깨달은 것은 바로 졸업장에 대한 것이었어요. 전문대라 할지라도 대학 졸업장을 가지고 있다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요. 허나 새로 뭘 하기에는 조금 늦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부에도 다 때가 있더군요. 사이버대학 같은 곳도 제 한 달 월급을 훨씬 넘는 학비가 필요했습니다. 콜센터를 다니고 나서부턴 자연스레 정신적으로 스트레스가 많이 쌓였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이었죠. 일하고 휴식, 퇴근 후에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그런 건 좋았지만 아무리 열심히 해봐도 이곳엔 뚜렷한 미래가 없었어요. 그냥 겉모습만 번지르한 사무직처럼 보일 뿐이었죠. 그렇게 하루하루를 불안감 속에 보내다 보니 표정도 어두워지게 되고 사람들이랑 어울리는 것 자체가 귀찮아졌습니다. 제 앞가림도 못하는 판에 사람들이랑 친해지고 억지로 어울리고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되니 점점 직장에서 대화를 나누는 사람도 줄어들고 어느새 직장 사람들도 저를 조금씩 멀리한다는 것을 느꼈어요. 결국 저는 1년을 다 못 채우고 퇴사를 했습니다. 26. 뭐라도 해볼 수 있는 나이였지만 현실이 너무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이대로 살다가는 나도 아버지처럼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죠. 누가 하루살이 인생을 사는 남자를 좋아할까요? 그렇다고 다시 고향으로 가도 뾰족한 수가 없으니 어떻게든 이곳에 정착을 해야 할 텐데 말입니다. 그래도 돈을 벌겠다고 야간 편의점 일을 했는데 편의점 일을 하며 잠을 제대로 못 잤더니 그간 받은 정신적 스트레스와 피로가 함께 누적되어 결국 불청객처럼 우울증이 찾아왔어요. 정신과 상담도 받아보고 약도 먹어봤지만 별 소용이 없었지요. 기력이 빠지다 못해 어떤 일에도 의욕이 없다 하니 나중엔 병원도 가기 싫어졌습니다. 그나마 일주일에 한 번이는 휴일에 바람도 쐬고 운동도 한답시고 한강변에 나가곤 했는데 막상 가면 운동보다도 넘실대며 흘러가는 한강물에 뛰어들고 싶은 충동을 느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참 슬프지만 하루는 정말 못된 마음을 먹고 한강을 찾았습니다. 이대로 오래 살아도 크게 달라질 것이 없겠다. 얼마를 더 살든 하루하루 불안감과 괴로움에 떨며 살게 될 것이다. 이 서울이란 곳은 나만 빼고 다들 바쁘게 부지런하게 행복하게 살고 있다. 난 이곳에 어울리지 않는 실패자이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만 다 털어버리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이런 게 운명인 것 같습니다. 제 목숨을 스스로 포기하려던 직전 때마침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아직 회사에 다니는 줄 아시고 저녁 식사가 끝날 무렵이면 자주 안부 전화를 하셨어요. 준 씨가 밥은 먹었냐? 엄마가 보내준 반찬 다 먹었어? 모진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하필 그때 어머니 목소리를 들으니 저 깊은 곳에서 감정이 한꺼번에 복받쳐 올라왔어요.
그런 순간에도 어머니 걱정시켜드리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아무렇지 않은 척 말을 이어갔어요. 엄마, 먹었지.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혼자 있어도 밥은 잘 챙겨 먹어요. 내 걱정은 마요. 엄마 몸 먼저 신경 써. 엄마는 좋은 거 많이 먹어서 건강해. 너 거기 서울 반찬 가게엔 국 같은 것도 판다면서? 밥 먹을 때 국 사서 같이 먹어. 밥은 꼭 따뜻하게 데워 먹어야 된다. 그래야 탈 안 나고 건강해. 알았지? 사람은 밥심이야. 전화를 끊고 나니 얼마나 눈물이 나던지 그 어떤 순간에도 제 건강을 걱정하고 안부를 챙겨줄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니 전 더 나쁜 생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을 꾸려나가기 위해 계획을 행동으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편의점 알바를 주간으로 돌리고 난 후 저녁엔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컴퓨터 학원에 등록해서 사무 관련한 자격증은 모두 따기 시작했어요. 방송통신대학교와 학점은행제를 이용해서 대학교 2년 수료 자격도 갖췄습니다. 어쩌면 그 시기는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노력다운 노력을 해본 시기였던 것 같아요. 절망 끝에 만난 희망이라고 그 희망 하나만을 바라보며 걸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렇게 2년을 노력한 끝에 비록 중소기업이지만 저도 번듯한 사무직으로 취직을 했습니다. 그때가 지금으로부터 딱 10년 전이었어요. 한번 자신감을 회복하고 나니 학벌 같은 건 저에게 콤플렉스가 되지 않았습니다. 가방끈은 짧지만 어쨌든 업무를 잘 해내면 되는 거니까요. 회사 선배들에게 일을 배우면서 당장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밤을 새워서라도 해놓고 미루는 거 없이 열심히 일을 해나갔습니다. 사회란 곳에 적응을 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 정말 일밖에 모르던 나날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점차 삶에서 활기도 되찾아 나갔어요. 일이 바쁘니까 정서적으로 힘든 것을 생각할 틈도 없었고 자신감을 찾아나가니 사는 게 즐거워졌습니다. 사람들과 어느새 환한 얼굴로 대화하게 되었고 자연스레 우울증도 나았습니다. 열심히 하다 보니 일적인 부분에서도 사장님과 선배들한테 인정을 받았고 월급 외에도 회사로부터 지원을 많이 받게 되었어요. 특히 그중 저를 가장 믿어주셨던 분은 놀랍게도 사장님이셨습니다. 사장님은 시골에서 올라와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려는 저의 성실함을 너무도 좋게 봐주셨고 마치 젊었을 적의 자신 같다며 티가 날 정도로 저를 잘 챙겨주셨습니다. 제가 아무리 열심히 일한다고 해도 이 정도로 챙겨주시니 애사심이 절로 생겼습니다. 회사에도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저를 포함해서 5명밖에 없는 회사였지만 모두가 열심히 일한 덕분에 회사는 나날이 성장을 해서 어느새 직원도 30명 가까이 늘었습니다. 당연히 전 업무를 이끄는 팀장 자리까지 오르게 되었고요. 불과 몇 년 전까지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현주 씨가 저희 회사에 신입으로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현주 씨의 첫인상은 솔직히 말해 너무나 놀랐습니다. 신입사원 치고는 너무나 어둡고 권태로운 표정에다가 자기 관리가 전혀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부스스한 머리에 고도비만인 몸매. 되도록 사람에게 편견을 안 가지려고 노력하는 저조차도 현주 씨를 보자마자 조금 회의적인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통 신입사원이라고 하면 회사 돌아가는 사정은 어둡더라도 시키면 뭐라도 하겠다는 패기가 보이고 똘망똘망한 사람들만 보다 갑자기 현주 씨를 대하니 처음엔 뭐라고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제가 먼저 인사를 건네니 자기소개도 안녕하세요. 김현주입니다. 이 한마디가 전부였습니다. 첫날이라 낯설어 그런가 보다 하고
그날 저녁에 제 팀 사람들과 저녁 식사 자리를 만들었어요. 신입을 축하할 겸 해서 식사나 할까 하고 만든 자리였어요. 회사 근처 식당으로 자리를 정하고 제가 직접 현주 씨를 데리고 갔죠. 그런데 현주 씨가 뒤따라오는 줄 알았는데 막상 식당 앞에 가니 사람이 어디로 사라졌지 뭡니까? 한참을 둘러봐도 현주 씨 모습도 안 보이고 전화도 안 받고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그날 팀원들에겐 제가 대충 둘러댔습니다. 괜히 이상한 사람으로 찍혀 오해를 받을까 봐요. 그런데 한 며칠을 같이 일해보니 저도 마음이 조금 불편해졌어요. 대체 회사에선 이런 사람을 뭐하러 뽑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본적인 업무를 가르쳐 주려고 해도 현주 씨는 일을 할 의욕이 없어 보였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워드나 엑셀 같은 프로그램도 능숙하지 않았으니 일을 시키기가 곤란한 상황이었습니다. 직장인이 기본적인 컴퓨터 프로그램도 잘 못 다룬다니 참 기가 막힐 노릇이었어요. 전 그렇다 쳐도 얼마 안 가서 팀원들의 불만이 폭주하기 시작했어요. 팀장님, 이럴 거면 사람 하나 증언한 보람이 없잖아요. 일은 일대로 저희가 다 하고요. 저희도 힘들어요. 하지만 제가 나서 중재를 하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말입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팀원들의 불만이 노골적으로 현주 씨를 향했습니다. 남자들은 체면상 우물쭈물하거나 없는 사람 취급했지만 여자 직원들은 현주 씨를 그냥 보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현주 씨가 잘해보려고 노력하는 기미도 없으니 그냥 두고 보고 있기가 힘들었을 겁니다. 현주 씨, 이게 초등학생 용돈기 입장이야? 엑셀을 사용할 줄 모르면 숫자를 정확하게 대조해줘야지. 이거 이렇게 다 틀려놓으면 우리가 다시 해야 한다고. 우리가 매번 현주 씨를 따라다니면서 다 메꿔줘야 돼? 그럴 때마다 현주 씨는 울면서 고개를 받거나 아무런 말을 안 합니다. 한번 그러면 하루 종일을 그러고 있거나 아니면 한두 시간은 어딘가로 사라져버렸지요. 정말 답답할 노릇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현주 씨 모습을 가만히 보고 있자니 옛날 20대의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저도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고 늘 혼자 있었으니까요. 희한한 게 사람이 무리와 섞이지 못하면 업무 능력에 관계없이 입방아에 오르내리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현주 씨는 업무도 미숙하니 오죽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가끔은 좀 편을 들어주기도 했어요. 하지만 제가 두둔을 하면 할수록 팀원들은 겉으로 표현을 안 할 뿐 아예 현주 씨를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결국 일은 터졌습니다. 회사란 집단이 무슨 복지회관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각자가 이기적으로 굴어야 하는 곳이다 보니 그간 참아왔던 불만이 퍽 하고 터져버린 것입니다. 팀장님, 자꾸 현주 씨만 싸고 도시는데요. 저희만 나쁜 사람인가요? 저희 힘든 건 왜 생각 안 해주세요? 저희 다 팀장님 믿고 일하고 있었는데 정말 요즘은 팀 내에서도 불만 많아요. 이 말을 남기고는 저희 팀의 직원 한 명이 퇴사해버렸습니다. 심지어 그 팀원은 팀에서 중간 위치쯤 되는 일도 잘하고 성실한 직원이었어요. 그간 제가 팀을 잘 관리한다고 생각했는데 그건 저 혼자만의 생각이었죠. 업무 공백이 생기니 제 밑으로는 알게 모르게 불만과 질타가 오르락 내리락하고 결국 중간 자리에 있는 직원이 다른 팀으로 발령을 요청했다. 회사에서 들어주지 않자 결국 퇴사를 하고 만 것이었죠. 그 직원이 나가고 나자 팀의 분위기가 확 냉랭해졌습니다. 심지어 현주 씨가 이 회사에 낙하산으로 들어왔다는 게 밝혀진 이후 더 그랬습니다. 어느 날 현주 씨가 사장님과 하는 대화를 어느 직원이 엿듣게 되면서 삽시간에 소문이 퍼진 것이었죠. 알고 보니 현주 씨가 사장님의 딸이고 빽이었다.
라는 사실이 밝혀지자 직원들은 모두 수근거렸고 현주 씨를 향해 팔자 좋다느니 근데 일을 저것밖에 못한다느니 하는 비꼬는 말들을 해댔습니다. 현주 씨도 그걸 눈치챘는지 더욱 움츠려들었고요. 솔직히 저 역시 그전까지 현주 씨가 사장님의 딸일 거라고는 상상치도 못했습니다. 사장님과 현주 씨 얼굴은 거의 정반대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닮지 않았고 시원스럽고 화통한 사장님과 다르게 성격도 너무 상극이었으니까요. 근데 사장님의 딸이었다는 걸 알게 되니 머릿속이 환해지며 퍼즐이 맞춰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사회성 부족한 현주 씨가 어떻게 회사에 뽑혔으며 왜 윗선에서 저에게 현주 씨를 잘 가르쳐보라고 했는지 설명이 되었지요. 그러다 저 역시도 우연히 화장실에서 나오다가 현주 씨가 사장님에게 울며 토로하는 걸 듣게 되었어요. 아빠, 나 정말 회사 다니기 싫어요. 적성에도 안 맞고 아무리 아빠가 나 밀어준다고 해도 난 안 된다고요. 이 녀석아, 그럼 평생 그러고 혼자 방구석에 박혀 살 거야? 부딪혀 봐야지. 해봐야지. 언제까지 그러고 살 건데. 사장님의 한숨 소리를 듣는데 왠지 모르겠지만 저 역시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사장님께서 직접 저를 부르시는 일이 생겼습니다. 업무 차원의 일이라 생각하고 간 자리였지만 사장님이 절 부르신 건 현주 씨 때문이었습니다. 이 팀장, 지금 직원들이 다 현주가 내 딸이라는 거 알고 있지? 네, 그렇습니다. 아휴. 사장님은 한 번 한숨을 뿜더니 술을 벌컥벌컥 마시더니 붉어진 얼굴로 말을 이어가셨어요. 내 딸이지만 너무 답답하네. 어떻게든 사람 고시라라고 회사에 붙여놓았건만 어쩜 이리 못하는지. 노력하지도 않는 모습에 어쩔 땐 내가 다 화가 나. 그래서 말인데 이 팀장이 정말 잘 가르쳐줬으면 좋겠네. 그간은 내 딸인 걸 밝힐 수 없어서 직접 말하지 못했지만 이젠 정말 부탁하고 싶어. 이 팀장, 이 회사 바닥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끌어올린 사람 아닌가. 내가 이 회사에서 가장 믿는 사람도 자네이고 내 딸 가르치기에 자네만큼 적합한 사람 없다고 생각해. 이 팀장도 나만큼 내 딸이 답답하고 막막하겠지만 조금만 봐주게. 내 딸한테도 다 사정이 있어 그러네. 이렇게 부탁하겠네. 사정이라는 게 뭔지 궁금했습니다만 사장님께서 더 말씀하지 않으려 해서 물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곤 알겠노라고 그래야겠다고 확답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사장님은 그 뒤로도 그간 마음이 많이 힘드셨는지 소주를 몇 병 더 주문해서 벌컥벌컥 드셨곤 계속 간절한 말투로 부탁한다라는 말에 늘여놓으셨습니다. 그날 이후 저 역시 사장님의 지시도 있었고 어쨌거나 현주 씨도 팀원이기 때문에 다시금 잘 가르쳐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과 달리 현주 씨에 관한 비난이 도를 넘을 정도로 거세졌고 회사 분위기는 날이 갈수록 심각해졌어요. 회사에 있으면 저조차 직원들 눈치를 봐야 할 정도로 불편해졌죠. 그간 오래 회사에 있었지만 이런 위기는 또 처음이었습니다. 현주 씨가 낙하산으로 들어온 건 어쩔 수 없는 일이고 이미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어떻게든 벌어진 팀의 단합을 봉합해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제 과거의 제 자신을 현주 씨에게 비춰보는 그런 감상적인 생각은 집어치워야 할 테지요. 여긴 회사이고 이건 제가 관리하는 팀이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일을 갈무리해서 부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팀장으로서 밤늦게까지 매뉴얼을 작성해
다음날 현주 씨에게 건네주었어요. 앞으로는 여기에 있는 그대로 따라하고 혹시나 안 되는 건 바로 저에게 갖고 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건 업무 연습에 필요한 건데요. 출근하시면 여기 있는 양식 그대로 따라 만드셔서 하루에 하나씩 저에게 주세요. 그리고 그날 저녁 회식 자리 만들었어요. 일단은 모두 같이 술도 한 잔씩 하고 분위기가 좀 누그러들었다 싶으면 지금까지 일도 사과하고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도 말할 계획이었습니다. 현주 씨가 참석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을 제가 겨우 설득해서 참석까지 시켰습니다. 하지만 그날 회식 분위기는 정말 엉망이었습니다. 겉으론 밝은 분위기였지만 다들 지나가는 가벼운 이야기만 적당히 하다 가려는 게 눈에 보일 정도였어요. 도움이 안 되기는 현주 씨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몇 번이고 질문도 던지고 자연스럽게 현주 씨 이야기를 주제로 하려고 했지만 그때마다 대답을 안 하거나 간단히 대답만 하고는 술만 마셨습니다. 그러니 점점 분위기는 더 냉랭해졌어요.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직원들이 하나둘 먼저 일어나고 어느새 저와 현주 씨만 남게 되었습니다. 보통 때 회식 같았으면 제가 먼저 적당한 순간에 일어나고 팀원들이 남았을 텐데 말입니다. 어느새 현주 씨는 술에 취해 있었고 전 그런 현주 씨를 바라보고 있다 속이 상해서 소주나 몇 잔 더 마시고 가려던 참이었는데요. 술이 취한 현주 씨가 고개를 뒤로 젖히면서 한숨을 쉬기 시작하더니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유, 왜 갑자기 울어요? 다급하게 휴지를 건네주며 다독였지만 현주 씨는 울음을 그치지 못하고 한이라도 맺힌 사람 마냥 계속 끄끄거렸습니다. 그리고 이내 현주 씨 입에서 나온 이야기에 저는 놀랐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원래 체질이 타고나길 어렸을 적부터 비만이었어요. 물만 먹어도 살찌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게 저였어요. 한약을 먹어도 클리닉 센터를 다녀도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초중고 시절 내내 왕따를 당했어요. 그 무렵에 애들이 순수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얼마나 잔인한지 모르시죠? 사물함에 매일 벌레들이 있었고 체육복이 갑자기 사라지고 제 몸이 칠판에 그려져 있기도 했어요. 선생님들은 제가 그런 괴롭힘을 당한다는 걸 알면서도 그냥 방관했어요. 어느 날은 애들이 저보고 학교 뒷산으로 올라오라는 거예요. 거기 갔는데 저희 반 애들 전체가 절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마구잡이로 절 때리기 시작하는데 전 찍소리도 못했어요. 그냥 꾹 눌러 참고만 있었어요. 하필 남녀공학을 가서 남자애들 괴롭히면 더 심했고요. 남자애들이 왜 절 싫어하는지 저도 잘 알고 있지만 단시간에 비만을 해결할 수가 없어서 너무 괴로웠어요. 부모님한테 일을 얘기할 수도 없고 터놓을 데가 없어서 그냥 혼자 속으로 다 삭힐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학창시절을 보내고 나니까 사람이 저절로 위축되고 작아지더라고요. 누구와 말하는 것도 무섭고 제가 말하면 사람들이 다 저 욕하고 싫어할 것만 같고 저도 말하고 싶은데 저도 사람들이랑 어울리고도 싶은데 혼자였던 시간이 너무 오래여서 그런지 대화하는 것조차 힘들어요. 회사 사람들과도 관계를 잘 풀어나가고 싶었는데 저도 잘하고 싶었는데 갈수록 오해만 쌓이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업무에 관해선 모르는 게 생겨도 먼저 다가서서 물어보기가 힘들어서 혼자 인터넷 찾아보고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수가 너무 많아지고 팀원들이 힘들어하고 그걸 보면서 저도 너무 괴로웠어요. 죄송해요. 최근에 저희 팀원 한 분 나가신 것도 모두
제 탓인 거 알아요. 너무 죄송해요. 저도 저를 고치고 싶은데, 뜯어 고치고 싶은데 잘 안 돼요. 죄송합니다. 전 현주 씨의 입에서 나온 죄송합니다라는 말이 진심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 진심을 충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현주 씨는 누구보다 일을 잘하고 싶었고 다른 사람과도 관계를 잘 쌓아나가고 싶은 사람이었습니다. 입을 다물고 표정을 어둡게 하고 있으니 모두가 현주 씨를 오해한 것이었지 현주 씨는 의욕도 있었고 인정도 받고 싶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만 관계 맺는 게 두렵고 말을 하는 게 두렵다 보니 도움을 구하는 것조차 현주 씨에겐 하나의 짐이었던 거였습니다. 전 그건 현주 씨가 얼마나 스스로를 자책하고 혼자 괴로워했을지 느껴졌고 처음으로 현주 씨가 너무나 안쓰럽고 가엾게 느껴졌어요. 또 현주 씨의 이야기를 들으며 이유는 달라도 과거에 절 보는 듯해서 공감이 많이 되었습니다. 팀장으로서 왜 좀 더 일찍이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 생각을 못했을까 하는 미안한 마음도 들었고요. 그래서 저도 한 번도 꺼내지 않았던 제 과거의 모습을 현주 씨에게 말해줬습니다. 현주 씨, 사람마다 방법은 다르겠지만 저도 과거에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고 동떨어져 지냈던 경험이 있었어요. 팀장님이요? 네, 전 시골에서 태어났고 학교도 겨우 마칠 정도로 가방끈이 짧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곳을 가도 딱히 미래가 보이지 않더라고요. 하루살이 인생이고 잘 나가는 주변 친구들과 달리 앞도 캄캄했어요.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 어느 날은 한강을 찾아가기도 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깨달은 건 제가 어느 벼랑에 떨어져 있다 해도 한 사람만은 분명 저를 걱정하고 제 안부를 묻는다는 거예요. 저는 그 힘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니 현주 씨도 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필요한 건 제가 도와드릴 거니 너무 걱정 마시고요. 회사 생활은 누가 끝까지 도와줄 수도 없는 것이니 결국은 자기 혼자 이겨내기도 하는 거지만 현주 씨가 조금 더 의지를 가지고 일해 나간다면 분명 동료들이 도와줄 거고 우리 다 같은 마음으로 현주 씨를 응원할 겁니다. 결국 다 같은 인간이니까. 가만히 제 말을 듣고 있던 현주 씨는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또다시 꺼이꺼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자기가 듣고 싶었던 말이었다고 하면서요. 그렇게 말해줘서 너무나 감사하다고 하면서요. 그날 이후 현주 씨는 놀랍게도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모르는 부분에 있어선 조금 용기를 내어 직원들에게 도움을 청하기도 했고 말이 힘들면 채팅으로라도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실수한 부분이 있으면 죄송하다라는 말을 하기도 했어요. 겉으로 보기에 작은 변화인지라 처음엔 몇몇 직원들은 이런 현주 씨의 변화를 못 알아채는 사람들도 있었고 알아챈 직원들도 어리둥절하게 생각했습니다. 술자리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고 농담 삼아 묻기도 하는 직원도 있었지요. 현주 씨는 온 힘을 다해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제 말에 어떤 힘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현주 씨는 그때의 대화를 기점으로 분명히 바뀌고 있었어요. 그리고 어느새 그 변화가 밖으로 드러나자 역으로 현주 씨에게 다가가는 직원들도 생겼어요. 현주 씨를 무리에 받아주고 같이 점심을 먹자고 챙겨주는 사람들도 생겼죠. 늘 혼자 점심을 먹고 혼자 업무를 보고 혼자 울곤 했던 현주 씨는 이제 없었습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참 놀라운 점은 현주 씨의 업무 능력도 눈에 띄게 향상됐다는 점이었어요. 현주 씨는 민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 그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고 야근을 자처하면서까지 그날 일은
그날 끝내려고 노력했어요. 모르는 게 있으면 어떻게든 다 알고 가려고 했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도움을 청하는 것에도 스스럼이 없어졌지요. 현주 씨는 신입의 티를 벗기 시작했고 언제가부터 놀랍게도 현주 씨에게 도움을 청하는 직원들도 생겼습니다. 사장님의 부탁으로 시작한 일이었지만 그런 현주 씨를 보면 제가 참 뿌듯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현주 씨에게 처음으로 발표의 기회가 생겼어요. 사실 신입사원으로 들어왔을 때 시키는 일 중 하나였는데 그간의 현주 씨가 워낙 미숙하다 보니 시키지 못했던 업무였지요. 현주 씨는 당일 많이 긴장한 듯 보였습니다. 청심환까지 먹으면서 스스로를 진정시키려고 했어요. 전 그런 현주 씨에게 다가가서 사탕 하나를 건네주며 잘할 수 있다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해볼게요. 그렇게 말하던 현주 씨는 그날 아주 성공적으로 발표를 마쳤고 전 뿌듯한 마음에 오랜만에 직원들과 함께 근처 고깃집에서 회식 자리를 가졌습니다. 회식 자리는 전과 달리 화기애애했어요. 서로 시끌시끌한 분위기에서 농담이 오갔고 서로를 격려하는 말들이 자연스레 이어졌어요. 현주 씨를 향한 칭찬이 특히 많았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직원들도 현주 씨를 이제 제대로 알게 된 것 같았어요. 부족하지만 누구보다 노력하고 애쓰고 있고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을요. 또 지내다 보니 알게 된 거지만 현주 씨는 따뜻한 면도 참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같이 일하는 직원들의 생일을 일일이 기억하고 있어 조심스레 작은 선물을 곁들여 챙겨주기도 했고 주변을 챙기는데 굉장히 익숙한 사람 같았어요. 언제는 제 생일날 현주 씨가 자리에 상자 하나를 올려놓았더라고요. 다가가 살펴보니 직접 만든 듯한 수제 초콜릿과 향수였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음식도 좋아한다고 얼핏 스치듯 말했던 향까지 기억하고 있었던 거였죠. 생일날은 그냥 늘 무미건조하게 회사에 있다 집에 가서 혼자 와인 한 잔 마시는 걸로 마무리하곤 했는데 그런 선물을 받으니 기분이 좋더군요. 그런 점들이 눈에 보여 그런 걸까요? 처음엔 그저 뿌듯하던 마음이 조금씩 다르게 바뀌어가고 있었습니다. 현주 씨를 여자로 보게 된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현주 씨가 갑자기 제게 저녁을 같이 먹겠냐고 물었습니다. 고민을 상담할 일이 있다고 하면서요. 현주 씨, 저 근처 레스토랑에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하고 수줍게 웃으며 회사 밖으로 나갔습니다. 업무가 늦게 끝나 약속 시간을 넘어 레스토랑에 도착했을 때 현주 씨는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왠지 어딘지 모르게 조금은 긴장된 얼굴이었어요. 내심 업무에 어려움이 있나? 많이 변했다고 생각했는데 하는 생각이 들면서 걱정이 슬그머니 올라오더라고요. 하지만 현주 씨가 제게 한 말은 너무나 뜻밖이었고 전 그만 숨조차 쉬지 못했습니다. 팀장님, 사실 저 여태 말은 못했는데 혼자 팀장님을 짝사랑하고 있었어요. 고백하고 싶었는데 회사이기도 하고 용기가 없어서 말씀드리지 못했어요. 아이, 내가 먼저 말하려 했는데 현주 씨가 말해서 이거 참 민망하네. 나 역시 현주 씨가 마음에 들어요. 성격이 무뚝뚝한지라 아주 다정하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행복하게 해줄게요. 현주 씨의 발그레한 미소와 함께 저는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죠. 제 인생의 진정한 첫 연애와 다름이 없었습니다. 늘 일에 치여오고 사람에 치여오며 오직 회사만을 생각했던 제가 이젠 다른 것을 바라보게 된 것이었지요. 하지만 순탄할 줄만 알았던 연애에
문제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문제는 사장님이었습니다. 자네가 많이 애써준 건 알아. 우리 딸 챙겨준 것도 고맙게 생각해. 하지만 교재는 다른 문제야. 난 이 회사를 언젠가 딸아이한테 물려줄 건데 자네는 아랫사람이 아닌가? 미안하지만 난 자네보다 경제적 능력이 되는 사람과 결혼시키고 싶네. 친아버지 같던 사장님께 먼저 허락을 받고 싶어 과일 세트를 들고 집으로 찾아갔건만 사장님은 그런 저를 칼날 같은 말들로 냉대하셨습니다. 솔직히 심장이 덜컹했습니다. 제가 이 회사를 젊은 시절을 다 바쳐 일구었고 사장님도 그걸 알 텐데 딸과의 교제엔 수준이 맞지 않는다며 반대하는 사장님. 상처받지 않았다면 거짓말일 테지요. 그래도 전 끈질기게 설득하면 사장님도 허락해 주실 거라 여겼습니다. 일도 더 열심히 했고 프로젝트도 성사시켰고 계약도 따냈고 그러면서 더 살뜰하게 대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 풋풋한 환상에 불과했습니다. 사장님은 저에게 칼을 꽂으면서 극구 반대를 하고 나섰습니다. 누차 얘기하지만 교제는 안 된다고 했네. 어제 자네와 우리 딸이 데이트했다 들었는데 자네 내 말을 무시할 텐가? 분명 알아듣게 설명한 것 같은데 말이야. 이 정도 했으면 알아서 물러나야지. 지금 뭐 하는 짓거리인가? 아빠, 제발 그만 좀 해요. 왜 이렇게 모진말만 하는 거예요? 이 사람 아니었으면 난 회사에 발도 못 붙였다고요. 나 죽었을지도 몰라요. 아빠도 다 알잖아요. 현주 넌 가만히 있어. 자네가 말해보게. 어떻게 할 텐가? 결정을 해. 안 그럼 내 손으로 자네를 잘라야 할 수가 있어. 아빠!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저를 이토록 싫어하시고 못 믿으시며 교제조차 반대하는 사장님을 더 이상 설득할 재간이 없었지요. 일로 보여드리면 인정해 주실까 싶어 보여드렸지만 그것도 안 됐고 결국은 제 학벌과 집안, 재력, 그 모든 것들이 사장님 눈엔 차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사장님이 지적하신 것들은 죽도록 노력해도 제가 바꿀 수 없는 것이었어요. 사장님 말씀 알겠습니다. 체념하겠습니다. 전 그리 말하고 물러났어요. 돌아오는 길에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차를 타고 운전하며 가는데 너무 가슴이 쓰라렸고 고통스러웠습니다. 너무나 허탈했습니다. 지금까지 아득바득 살아온 제 인생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졌고 마치 우울증에 걸리던 시기로 돌아간 것처럼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그러던 중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준씨가 밥 잘 챙겨 먹고 있니? 어머니는 여전히 제 밥 걱정을 하고 계셨죠. 하지만 이때만큼은 어머니의 말도 위로가 되지 못했습니다. 전 일이 있다는 거짓말로 그만 서둘러 전화를 끊고 갓길에 차를 세운 후 엉엉 울었고 현주의 사진을 모두 지웠습니다. 그날 이후 현주는 그런 제게 무척 미안해했고 계속 연락하며 다시 한번 생각해달라 했지만 한번 정한 제 마음은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현주는 회사에 더 이상 나오지 않았고 직원이 현주의 안부를 물었지만 전 모른다는 말로 일관했지요. 신경 쓰지 않으려 무던히도 애썼습니다. 저도 좋아하는 여자를 잊어야 했으니까요. 밤마다 술을 먹어야 잘 수 있었고 현주를 너무도 안고 싶었지만 그럴 수가 없어 무척 괴로웠습니다. 처음 찾아온 사랑이 저를 이리도 힘들게 할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지요. 하지만 사장님으로부터 연락 한 통을 받게 되었어요. 현주가 바로 응급실에 있다는 것을요.
사장님의 반대가 계속되자 그만 나쁜 선택을 한 것이었습니다. 전 너무 놀라 응급실로 달려갔고 거기엔 너무나 수척해진 얼굴로 저를 보니 현주가 있었습니다. 현주야. 미안해요. 현주의 손목에는 붕대가 칭칭 감겨져 있고 미안하다며 그간 눈물만 흘리는 현주를 보다가 저도 그만 따라 울고 말았어요. 그간 얼마나 힘들었을지 소갈이했을지 저만 생각하느라 미처 현주를 생각하지 못했던 스스로가 못나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사장님이 제 뒤로 걸어오셨고 저를 보자고 했습니다. 사장님은 절 보자마자 다짜고짜 뺨을 올려붙였습니다. 다 자네 때문이야. 자네 때문에 내 딸을 잃을 뻔했어. 이게 왜 저 때문입니까? 반대만 안 하셨어도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그때만큼은 저도 이성을 놓았고 할 말 못할 말 다 하자 싶었어요. 이미 현주가 저렇게 된 이상 눈에 보이는 게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사장님도 그건 마찬가지인 듯 했습니다. 내 잘못이라고? 자네를 탓해야지. 자네가 가진 거 없는 집안이며 이상한 학변이며 그딴 것들을 탓해야지. 왜 날 탓해? 자네가 대기업 사원이었으면 내가 처음부터 반대하고 나섰겠어? 자네 능력이 부족한 걸 탓해야지. 어디 감히 누굴 넘봐? 현준 하나밖에 없는데 외동딸이야. 자네같이 총구석에서 자라 겨우겨우 입에 풀칠하고 사는 월급쟁이랑은 차원이 다르다고. 사장님과는 도저히 말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딸이 저 지경이 되었는데도 제 탓을 하시니 전 더 이상 사장님을 볼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엊그제 큰 결정을 했습니다. 퇴사하기로요. 제 청춘을 바친 이곳을 그만두기로요. 솔직히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회사는 제게 일터 이상이었습니다. 제 열정을 쏟아부은 곳인 만큼 너무나 많은 기억이 있는 곳입니다. 하지만 저를 위해 또 현주를 위해 그런 결정을 했습니다. 사연을 쓴 이유는 지금부터입니다. 퇴사는 해도 현주와는 계속 만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현주와 진지한 관계를 유지하다 결혼을 한다 하면 분명 사장님을 보고 살아야 할 텐데 현주는 혈연 관계를 끊겠다고 말하지만 제가 어찌 그걸 허락할 수 있겠습니까?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천륜이라 하는데 솔직히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너무나 막막합니다. 부디 인생 선배님들께서 따뜻한 조언들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